딸 아이를 키우는 3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저의 첫사랑은 다른 또래에 비해 조금 늦게 찾아왔어요. 23살.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찾아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한테 영 관심이 없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맞고 연이 닿는 사람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의 인연도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바로 대학 같은 과 선배였어요. 선배는 우리 과를 넘어서서 우리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생긴 것도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듣자 하니 집도 엄청 잘 산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옷도 잘 입고 학교에 올 때면 외제차를 끌고 왔는데요. 선배가 학교에 오기만 하면 학교가 시끌시끌해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선배와 따로 만난 적도 없었고 달리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 글쎄 그 선배가 제 옆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안녕? 우리 본 적 있지? 네? 저는 그래? 난 너 자주 봤는데 우리 같은 과잖아. 에이, 우리 학교에서 나 모르면 간첩인데? 너 간첩이야? 저는 저 자신만만한 농담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다른 여자들이 좋아 죽으니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오만방자함을 떠는 그 사람이 솔직히 저는 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는 제가 자기랑 무슨 밀당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지 자기 혼자 김칫국을 한 대접을 먹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점심시간이 비는데 어때? 나랑 밥 먹을래? 아니요. 저는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요. 아, 저런. 어디서 하는데? 카페? PC방? 아니면 편의점? 내가 특별히 같이 가줄까? 저 과외하러 가요. 아, 과외? 그럼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그 선배와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번 수업이 있던 날 강의실에 가니 선배는 마치 저와 함께 앉기로 약속이나 한 듯 저를 보자 큰 소리로 양혜주 여기! 라며 불렀고 순식간에 강의실 안의 사람은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중에는 선배를 따라 대학원까지 왔다는 대학 동기도 보였는데 어찌나 저를 째려보는지 눈빛에도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선배와 멀찌감치 앉았어요. 그런데 이 선배는 저를 쫓아와 앉았고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는 저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너 일부러 좋으면서 튕기는 거지? 라고 했고 저는 정말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옮겼는데 선배는 계속 저를 쫓아와 제 옆에 제 뒤에 앉으며 계속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는 나 별로야? 나는 너 좋은데. 야! 저는 선배 안 좋은데요? 왜? 선배 잘난 척 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별로거든요. 그건 아니지. 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게 맞아. 아씨, 억울하네. 저는 그 선배의 말이 참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이런 식의 잘난 척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뒤 선배는 누가 보든 말든 저를 쫓아다니며 대시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변변한 연애는 못했지만 남자한테 고백은 여러 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존심 없이 매달리는 남자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대학 시절 무슨 연예인처럼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 어딘가 어리숙한 모습이 많은데 수업이 시작됐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빛이 바뀌고 앞에 나가 발표라도 하는 날에는 잘난 척해서 재수없다고 생각한 제 눈에도 선배가 멋지게 보였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즈음 선배와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며 같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질투라는 감정인지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저는 그 후 선배에게 더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뒀어요. 괜히 선배한테 노란한 것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날도 슬슬 더워져서 친구와 동네에서 치킨 한 마리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저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양혜주. 너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넌 내가 그렇게 싫어? 다른 여자들은 다 좋다는데 너는 왜? 아니 왜? 선배,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저 번호 차단할 거니까. 좋아한다고. 진짜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고. 첫눈에 반해서 대학원까지 쫓아온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인기도 많으면서 왜 나를?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선배를 만났어요. 아주 술에 떡이 돼서 어디서 났는지 자기 키만한 곰인형을 안고 울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게도 저는 그 남자의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본 여자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여자의 고백과 대시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저 남자가 좋아한 여자는 결국 나였다는 그 기분에 저는 상상만 했던 첫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대학이 아닌 대학원이라 저와 선배가 사귄다고 해서 요란을 떠는 사람은 없었는데, 선배를 따라 대학원까지 온 저의 대학 동기들은 마치 제가 자기들 남자친구라도 뺏은 듯 저에게 시비 비슷하게 걸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어요. 그러자 야, 너 지훈 선배가 좀 좋아해준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다. 좋아해준다고? 지금이 뭐 조선시대니? 그리고 유치하게 좀 굴지 마. 기가 막혀? 정말? 야, 너 착각하지 마. 선배는 그냥 너랑 잠깐 노는 거야. 네가 선배랑 급이 맞냐? 급? 얘들이 지금 뭐래? 솔직히 너도 지훈 선배가 잘 살고 인물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이젠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건 그런 배경이 아니었고요. 저는 순수한 그 사람에게 끌렸고, 또 이유야 어쨌든 대학원에 와서 공부와 미래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건데, 저를 자기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대학 동기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혜주, 여기 있었어? 뭐야, 니네들 또 내 여자친구 화나게 한 거야? 선배, 정신 차려요. 혜주는 쟤는 진짜 선배랑 안 어울려요. 선배가 아깝다니까요. 사람이 누가 더 아까운 게 어딨어.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배라고 봐주는 것도 이제 끝이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 괴롭히는 애들을 봐주겠니? 또 한 번 우리 혜주한테 뭐라고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자. 오늘은 과외 없다고 했지? 저는 선배의 손을 잡고 차에 타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죠. 선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배네 집이 그렇게 부자예요? 왜? 갑자기. 주변에서 내가 선배 배경 보고 만난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나서요. 에이, 화내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인 내가 알잖아. 넌 절대 내 조건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쫓아다닌 것도 나고 매달린 것도 난데.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보는지 미리 말하는데, 난 절대 선배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배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아는 가게가 있거든. 괜찮지? 저는 그 후 선배와 연애를 하면서 무조건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려고 했어요.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선배에게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하고 싶었는데 선배는 제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저에게 무엇이든 더 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원 졸업 전 대기업 IT 회사에 입사를 했고 선배는 대학원 졸업과 함께 공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이젠 각자 직장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직장에 다니느라 만나는 날이 줄었지만 저희 마음은 상대적으로 커져가게 되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집안도 직업도 좋은데 외모까지 훌륭하니 저에게 로또 맞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부러워하는데요. 그쯤 되니 저도 이젠 그런 시선이 별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4년이 넘어갔고 저희 집에서는 슬슬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존심상 먼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죠. 그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예쁜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만나온 시간도 길었고 또 프로포즈를 기다렸기에 기다릴 것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중요한 일이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두 사람의 능력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남자친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하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런 것들 말고 둘이 같이 살 집도 마련하고 쓸 물건도 장만하면서 시작해봐. 그렇게 살다 혹 힘든 날 있으면 내 딱 3번은 장인으로서 도와주겠네. 난 내 딸 잘 부탁한다는 말보다 자네가 내 딸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염려 마세요. 저는 벌써부터 혜주랑 결혼할 생각에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혜주 엄마라 우리 바깥양만처럼은 못하겠고 우리 혜주 잘 부탁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어.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하니까. 엄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왜? 그게 너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데. 장모님,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아껴서 없어질까봐 무서울 지경이니까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의 그 말에 안심이 됐는지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문제는 저 역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날이 되어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는데 남자친구의 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남자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사들고 간 것들을 받아가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남자친구 어머니신 줄 알고 인사를 하다 멈칫했었거든요. 여사님, 저희 부모님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눈을 늦는다고 하시고 사모님은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는 반쯤 숙인 머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딱 봐도 까탈스러워 보이고 엄청 센 여자분이 방에서 나오셨는데 직감으로 저분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결국엔 집에까지 데리고 왔구나. 아줌마, 우리 밥 먹기 전에 차나 한 잔씩 줘요. 네, 사모님.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양 뭐라고 했는데? 양해줍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아니에요. 난 뭐 인사까지 받게 될 줄 몰랐으니까. 좀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지. 네? 엄마, 우리 얘기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셔놓고. 그래, 너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지. 그쪽 집에서는 뭐 결혼은 욕심부리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내가 진짜 그 소리를 듣는데 혈압이 올라서 지금도 내려가질 않아. 아니, 도대체 집이 얼마나 못 살길래 그런 소리를 하시지? 저는 억울하게도 놀라고 화가 나서 뭐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바로 뭐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때는 초면이고 너무 놀라 경황이 없다 보니 바로 뭐라고 쏘아붙이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틈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나는 그런 결혼 용납 못해.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 그렇게 만만한 집 아니야? 우리 집 대소사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서 알겠지만 내 남편 회사 사장이야. 거래처들이며 그 회사 사장들이랑 사모들. 내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니까 번지수 잘못 짚었어. 그래도 기어이 이 결혼이 하고 싶으면 예단 혼수 제대로 해와. 나도 해줄 건 해줄 테니까. 뭐 그럴 능력 없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든가. 그럼 나야 더 고맙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줄을 선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순진한 내 아들 꼬여냈으니까 내가 기회는 먼저 준다 이거야. 저는 그때 다행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차갑게 식는가 싶더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이 매우 심하신데 좀 조심해 주세요. 전 댁에 아드님 꼬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들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머,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래. 혹시 알아? 그럼 내가 그냥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다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세워요. 남들 보여주지 않을 건데 초대는 뭐하러 하니? 그게 다 동네방네 보여주려고 호텔에서 하네, 야외에서 하네 그러는 건데. 아우, 이래서 집안끼리 차이 나면 골치 아프건데. 아들, 꼭 쟤랑 해야겠니? 너 좋다는 채원이도 있는데. 엄마!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혜주야, 뭐야 지금? 꼬라지 났다고 간다는 거야? 이봐요! 네, 저 화나라고 그런 막말을 하는데 제가 웃을까요? 이런 말씀 초면에 죄송한데 참 무례하시네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말을 하시니 이만 가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려고요. 혜주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화 풀어. 어머 아들, 아무리 얘한테 정신을 팔았어도 엄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말로 우리한테 자식이라고 너 하나인데 네 아버지 재산 누가 다 물려받겠니? 저는 그날 결국 밥은커녕 차도 안 마시고 남자친구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쫓아와 뭐라 변명을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결국엔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집에 가는 길 내내 마음이 상하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하자 제가 인사를 다녀온다는 것을 알았던 부모님은 웃으시며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이셨는데 원래도 마음에 없으면 다른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미 아셨을 테고 뭐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상 이 결혼은 엎어진 것이 맞기에 저는 다른 부정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혜주야, 화 많이 났어? 아까는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욕심이 많아. 그래서 미리 이야기도 해놨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혜주 너 가고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한테 뭐라고 많이 했어.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처럼 남들 시선 그런 거 의식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다니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다음에는 꼭 보자고 하셨는걸. 오빠,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하지만 이런 수모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결혼을 한다면 시어머니가 되실 텐데. 아니야. 이건 진짜 서로한테 아니야. 혜주야, 내가 왜 아까 너 안 쫓아간 줄 알아? 네가 이럴까 봐. 난 너만 좋으면 집도 나갈 수 있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장모님 말처럼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머리로는 아니라는 답을 내렸으면서 쉽사리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첫사랑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자친구를 훨씬 더 사랑했던 것인지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어머니와 다르다는 그 말이 진짜이길 바라며 제 낯빛에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엄마에게 슬쩍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대충 했는데요. 척하면 척이라고. 저희 엄마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아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걱정을 하긴 했다. 그쪽 집이 그렇게 잘 살아? 뭐 보기엔 그렇더라고. 그럼 그쪽 집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 막말로 우리가 뭐 그까짓 것도 못하겠어? 네 아버지 능력 있고 엄마도 있는데 우리 딸 기죽지 마. 기 안 죽어. 근데 엄마 미안해. 뭐가? 괜히 안 겪어도 되는 일을 내가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네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는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무조건 예비시댁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노라며 저에게 저쪽 집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따지자고 들면 유치하고 우스워져서 말을 하지 않았지. 저희 집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6급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규모가 꽤 있는 유치원의 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온 저였는데 대기업까지 다니는 제가 마치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니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대로 물러나는 것은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한번 밀어붙여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친구와 뒷번호가 같은 게 살짝 느낌이 왔었죠. 나 누군 줄 알지? 오늘 저녁에 좀 보고 싶은데 집에선 그렇고 주소 찍어줄 테니 그리로 와. 몇 시가 퇴근이지? 저는 퇴근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번호를 분명 남자친구를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는 엄마가 너한테 밥 사주고 싶다고 하셨어. 아마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풀고 싶은가 봐.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은 직설적으로 해도 마음은 안 그러니까 괜히 말투나 그런 거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건 오늘은 그때와 다르다고 단단히 마음을 벼렀고 그의 어머니가 찍어준 장소로 퇴근 후 차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유명한 고깃집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넓은 주차장에 차가 꽉꽉 차 있었고 이러다 또 늦었다고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발렛을 해주는 직원이 있어 차를 맡기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두 번째 보게 된 그의 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는 그때의 첫 인상처럼 꼬장꼬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 이번에도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와봤니? 내가 혹시 몰라서 알아서 주문해놨다. 어차피 뭐가 뭔지도 모를 텐데 물어봐서 뭐하나 싶어서. 먹자. 저는 이번에도 거슬리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가까이 있는 음식만 조금 먹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쏘아붙이듯 말을 하시더군요. 얘, 넌 먹는 게 복도망가게 그게 뭐니? 왜? 못 먹어본 음식이라 영 낯설어? 어머니, 저 여기 와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구시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울까요? 뭐야? 이게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려니 성에 안 차서 그런다. 내가 고작 너같이 없이 사는 애한테 주려고 애지중지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없이 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공직에 계시고 저희 엄마도 유치원에서 교감으로 계셔서 저 아쉬운 거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 그래서 뭐 내가 그럼 너한테 어머 그랬니? 몰라봐서 미안하다. 뭐 그럴 줄 알았어? 공무원 나부랭이랑 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교감 가지고 어디서 명함을 들이밀어? 너 진짜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영 모르는구나. 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대기업 집안인가요? 뭐? 어머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요.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이 재벌 2세나 3세 되는 그런 거였나요? 그때였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상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고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순식간에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나서 목까지 빨갛게 된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저에게 숟가락을 던지시는데 그 순간 딱 한 가지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아, 제대로 미쳤구나. 정말로 그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저를 무섭게 노려봤고 그리고 거친 숨과 함께 큰 소리를 치시는데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야! 대기업 집안이냐고? 너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뭐? 공무원 나부랭이랑 급이 맞다는 거야? 어디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아먹는 주제에 입을 놀려? 저는 단단히 이성을 놓은 그의 어머니와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어떤 말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럴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딜 도망가냐며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그의 어머니에게 여보! 라는 말이 들려왔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 없어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직원으로 들어오신 중년 남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굳어 계시더라고요. 아니, 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니 왜 여기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했어요. 그러자 당신 역시 민망하고 창피한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 여보, 당신 옷이 왜 그래? 아침에 입고 간 양복은 어쩌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왜 손에 행주를 들고 있는 거야? 김 기사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저는 안중에 없는 눈치였고 저 대신 당신의 남편을 쥐잡듯 잡아댔는데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못할 짓 같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고 분명 남자친구 역시 어머니처럼 모를 것 같은데 괜히 저에게 듣고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 저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고 한눈에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헬쑥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일이 많았어. 너도 대충 짐작은 가지? 남자친구는 해탈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설마 했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사업한다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하셨어. 아버지는 늘 그걸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엄마는 계속 아버지한테 사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옆에서 부추기셨어. 집도 남들 보기에 있어 보여야 투자하겠다고 한다면서 무리한 거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엄마가 욕심내신 거야. 아버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는 계속 바라시고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셨대.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신 거야? 집에서는 회사 출근하신다고 나오셔서 거기서 일하신 거지. 그래서 요즘 계속 늦었던 거더라고.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겠다. 하지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잖아. 결혼은 우리 둘의 시작이라고.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 엄마 이제 더는 욕심내실 수 없어. 이제 혜주 너한테도 함부로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나쁘지 않은 일 아닌가? 그래도 집에 일이 있는데 결혼을 진행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왜? 이제 우리 집이 망한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믿었지만 너도 우리 집 잘 살아서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라면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저는 그 순간 남자친구가 무서웠어요.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알던 그 순수하고 저밖에 모르던 그 눈빛과는 영 달랐어요. 그래서 겨우 남자친구에게는 결혼은 집 사정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 혼란스럽기만 하더군요. 이성으로나 마음으로나 이 결혼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상황적으로 이 시점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자니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고 대신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예전처럼 잘난 척에 막말은 하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그의 어머니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기가 꺾여 있었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지 저에게 별 말을 하지 않고 혼수와 예단 리스트라며 A4 용지 5장을 주셨어요. 설마 이걸 다 해오라는 건가요? 그래, 네가 그랬잖아. 네 아버지 공직에 있고 네 엄마도 유치원 교감이라며. 그 정도 능력 있다고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니? 어머니, 저도 지훈 씨한테 사정 들어서 아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나 망했다고 우스우냐? 그건 어머님 자격지심이시고요. 결국 어머님 욕심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갔으면 어머님도... 그때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은지 상을 엎으려 상을 손으로 잡으셨고 저는 그 모습에 덩달아 상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죠. 어머님도 아시죠? 저 이 결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머님 집이 망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갑질을 하세요. 뭐? 지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지훈 씨도 지훈 씨 아버님도 편안해져요. 그럼 네가 도와주던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소름 끼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 돈 잘 번다면서 너랑 우리 지훈이랑 벌어서 우리 좀 도와줘. 원래 힘들 때 돕는 게 진짜 사랑 아니니?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 나 이젠 작은 집에서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결혼 허락할 테니까 결혼해서 우리 좀 네가 살려줘라. 아가. 저는 평소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손을 발로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고 다시 또 연락이 올까봐 그의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는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 울면서 매달리는데 참 이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던 남자였는데 하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고 희망 고문을 하느니 이쯤에서 딱 부러지게 끊자고 다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지막에 고맙게도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치사한 년? 너도 결국 그런 여자였어? 그러면서 아닌 척 고상은 있는 대로 떨어놓고. 너도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니지. 우리 엄마는 솔직하기라도 하지. 넌 음흉해. 엄마가 그러더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결혼하자고 했을 거라고. 근데 넌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는 거야? 내가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봤네. 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 누가 그런 무시받고 뻑하면 밥상 엎어버리는데 좋다고 하겠어. 게다가 당신 어머니 나한테 숟가락도 던졌어. 이건 망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님 일하는 식당 가서 CCTV 좀 보고 올래? 난 그때 이미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다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힘들 때 나까지 얹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건데. 뭐? 치사한 년? 그래, 나 치사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저는 그렇게 참 더러운 이별을 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끝이 추하다니 많이 속상했었죠. 그 후 남자친구는 번호를 바꿔가며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집과 회사에도 계속 찾아왔었고요. 참 곤란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던 회사 상사가 있었고 저는 그 상사분 덕에 여러 번 곤란했던 일을 도움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이젠 됐구나 싶은 안도감과 첫사랑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추한 마지막에 저 역시 후유증은 심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어볼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저를 회사 상사분이 잡아줬고 1년쯤 지나니 그 상사분이 저를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어렵게 해왔어요. 지난 일도 있고 해서 그 마음을 거절했는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저의 곁에서 저를 기다려주며 제가 힘들 땐 어디서든 나타나 도움을 주고 제가 또 부담을 느끼면 한 발짝 떨어져 있어 주는 것이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 상사분이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의 지난 일을 모두 알고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위해줬고 일에서도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항상 좋은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던 대로 저희 둘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지금도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는데 진짜 결혼할 인연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얼마 전 한때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며 저를 시기 질투하던 대학 동기이자 대학원 동기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듣게 된 그 사람의 소식. 결국 아버지 회사 부도로 평생 갚을 수 있을지 모를 빚더미에 앉은 그 사람은 빚쟁이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뒀고 집도 어디 시골 변두리로 야반 도주하듯 서울을 떠났다는데요.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이면 안 되는 건데 언젠가 저희 딸도 커서 첫사랑을 하는 날이 오겠죠. 부디 저희 딸의 첫사랑은 아름답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아직 반백년도 못 산 저이지만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은 그 누구보다 굴곡지고 다이나믹했었다는 건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털어놔 볼게요. 저는 친아빠의 얼굴을 몰라요. 워낙 어릴 때 엄마와 이혼을 해서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빠라는 막연한 그리움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고 주말마다 손잡고 놀러 가는데 저는 그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의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빠가 채워줘야 하는 공간은 언제나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남자친구라며 한 아저씨를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엄마 나이에도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마 당시 제 나이 12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곧 아저씨가 저의 새로운 아빠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죠. 그때는 속으로 엄마와 아저씨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정든 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과도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슬프게도 몇 개월 후 엄마와 그 아저씨는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낯선 동네로 오게 되었고 전학 온 저를 바라보는 새로운 아이들의 눈이 무서웠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삐뚤어진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건 말이에요. 엄마와 아저씨는 첫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저씨에게는 툴툴거렸고 엄마에게는 소리까지 지르는 나쁜 어린이가 되어버렸죠. 원진아, 이번 주 주말에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에 놀러 가자. 날씨도 너무 좋고 엄마가 맛있는 김밥 쌀 테니까 가서 돗자리 펴고 먹자. 어때? 싫어.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엄마나 아저씨랑 가. 너 때문에 가는 거야. 원진이 너랑 같이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하려고. 나랑 좋은 데 가고 싶었으면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지. 혜지랑 미경이랑 다 헤어지게 만들고 이제 와서 무슨 좋은 데야. 원진아, 제발.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려고 이 먼 데까지 나 데려온 거잖아. 엄마나 가버리지. 난 여기 싫어. 너무 싫어. 죽도록 싫어. 엄마만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 두 모녀 여기서 새 출발하고. 엄마나 해, 그 새 출발. 원진아, 원진아. 저는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의 비행은 더욱 심해졌죠. 더원진, 너 제정신이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어린애들 돈이나 뜯고 그래, 어? 뜯은 거 아니에요. 차비 없어서 걔네한테 빌린 거예요. 넌 초등학생한테 차비를 빌리냐? 그래서 그 돈 갚았어? 그냥 나중에 만나면 갚으려고 했어요. 너 이렇게 막 살다가는 학교 잘려. 알아? 네 인생도 잘린다고. 내일 당장 어머니 모셔와. 엄마의 학교 방문 횟수를 늘려갔고 올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선생님께 연신 사과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속에서 더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하면 더 망가질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원진아, 네가 깡패야? 왜 초등학생 돈을 뜯어? 엄마가 용돈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 왜 잔소리야.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냅둬. 너 진짜 이럴래? 언제까지 이렇게 막 나갈 거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저씨랑 행복하게나 살아. 도원진, 너 진짜? 처음 담배를 걸린 날에는 아저씨한테까지 꾸지람을 들었죠. 원진아, 도대체 뭐가 불만이니? 우리 같이 산 지도 벌써 4년째야. 왜 이렇게 아저씨한테 마음을 안 주는 거니? 제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아저씨는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나 하세요. 원진아, 난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너를 내 딸로 생각해. 거짓말하지 마요. 친딸도 아닌데 어떻게 친딸로 생각해요?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어.
나는 정말 너랑 잘 지내고 싶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고난이 닥치면 다 막아주는 든든한 아빠도 되고 싶고. 제발 아저씨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원진아? 엄마와 아저씨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을 썩이는 못난 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만큼 나쁜 짓을 하면 엄마랑 아저씨가 날 버리겠지 했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비행은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18살이 된 저는 당시 같이 어울리던 남자애를 만나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가 제 뱃속에 있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건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씨야, 박경원, 나 임신했다고 어쩔 거냐고. 진짜 맞아? 개 웃기네. 임신할 줄 누가 알았나? 장난치지 말고 배불러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 학교 그만두면 되지. 야, 네가 그만두는 거 아니라고 막말하냐? 아이, 도원진, 내가 애 아빠잖아.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뭘 이렇게 성질을 부려. 여기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털어 넣으면서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어? 남자친구도 철이 너무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진짜 나 책임질 거야? 그렇다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술이나 한잔 우선 마시라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 역시 제 임신 소식에 낄낄거리기 바빴고 진지함이 조금도 없던 남자친구의 책임지겠다는 말에 철없이 시간만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배는 점점 불러와 교복이 더 이상 맞지 않자 엄마가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원진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배만 나오니? 살 찐 거야? 살 찔 수도 있지 뭐가.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뭐가? 왜 교복이 맞지 않을 정도로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갔어요. 6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네? 6개월이요? 성별도 다 나왔어요. 여자아이예요. 세상에, 원진이 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말했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을 건데? 내 인생이야, 참견하지 마. 넌 내 딸이야. 어떻게 참견을 하네.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엄마는 그날 제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엄마가 쇼를 한다고 생각해 팔짱만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삼계탕을 끓여놓고 아저씨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원진아, 얘기 들었다. 너를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하지만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너 혼자 이렇게 배만 키우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니? 어? 말했으면 애 지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아저씨 말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는 짓들은 다 병신같이 바라보면서 임신했다고 하면 당장 데려가서 수술이나 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착한 척하지 마요. 도원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에는 손도 대지 않고 아저씨는 화가 나 집을 나갔고 엄마는 절망스럽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우선 먹어. 뭐? 그동안 너 집에서 밥 먹은 적 거의 없잖아. 엄마가 먹은 게 다 애기한테 가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앞으로 삼계탕과 반찬들을 밀어주며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내일 그 남자의 집이랑 만나보자. 그 집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자. 며칠 후 저는 엄마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엄마 넷이 한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벌써 팔짱을 끼고 앉아 제게 시선도 주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딸 간수를 어떻게 하면 배가 저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경환이는 맞는 거예요? 맞다니까. 엄마는 내 말을 왜 못 믿어? 조용히 해 이놈아.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아주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다. 너 고작 18살이야. 그런데 애 아빠가 되겠다고?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아,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와서 애도 못 된다는데 어떡하라고. 아, 진짜 내 속만 터지지. 내가 이걸 아들놈이라고 키워갔거든. 가슴팍을 연신 치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는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에 홀렸는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허풍 떠는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정말 작은 투룸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학교 졸업은 꿈도 꿀 수 없어 자퇴를 했고요. 남자친구와 살기 시작한 그 집도 엄마와 아저씨가 거의 대준 것인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아이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엄마와 아저씨가 없는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단 된다는 해방감이 더 크고 기쁘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투박했지만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뭐? 이 밤에 아이스크림? 좀 참으면 안 돼? 먹고 싶다고. 애가 먹고 싶대잖아. 아유, 임신 2번만 했다가 아주 사람 잡겠네. 알겠어, 사올게. 투덜거리면서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었죠. 야, 박경원, 너 앞으로 어쩔 거야? 뭘? 아니, 가장이 된 거잖아.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지. 지금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가 도와주잖아.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겠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미쳤냐고. 애가 곧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태평해? 애 기저귀랑 분유값은 벌어와야지. 고등학교도 자퇴했는데 어디 뭐 나 써주겠어? 어떻게든 가서 일해야지. 저기 상땡동 쪽에 카센터 큰 거 하나 있잖아. 거기 사람 구한다더라. 거기라도 가서 일 시작해봐. 아, 무슨 카센터야. 맨날 기름 묻히고 때 묻히고 다닐 텐데. 미쳤어? 그럼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 아, 카센터 진짜 싫은데. 남자친구는 싫다며 투정 부리다가도 결국에는 제 말대로 하고는 했죠. 카센터에서 운 좋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직 양쪽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지하고 있었지만요. 몇 달 뒤 제 딸이 태어났고 저는 제 짧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을 마주했어요. 기진맥진 아이를 출산하고 먼저 달려와 저를 붙잡고 운 것은 바로 엄마였어요. 헌진아,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그때 엄마가 아기보다 저를 먼저 쓰다듬으며 우는 이유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 엄마. 그제야 저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고 아기를 낳는 기쁨보다 그동안 엄마에게 철없이 굴고 속만 썩였던 시간이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아파 병원에서 내내 눈물만 흘렸죠. 제 딸은 너무 작고 소중한 천사 같았어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도 아기를 꼭 안고 기뻐하더군요. 야, 진짜 조만하지 않아? 이게 인간이야? 말도 안 돼. 개 귀여워. 박경환, 애 앞에서 말 좀 가려 해. 애가 다 들어. 아우, 이제 엄마 되셨다고 아주 달라졌다. 남의 새끼 아니고 우리 새끼야. 좋은 말만 해주라고. 알겠다, 알겠어. 남편 역시 뭔지 모를 책임감이 더 강해졌는지 전보다 훨씬 일도 열심히 하고 더 이상 철없는 짓은 안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퀭한 얼굴이었지만 매일같이 달려와 아기를 봐주는 엄마가 있어 든든했어요. 아유, 우리 예솔이 배고파요. 할미가 얼른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는 저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며 육아를 해주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참회와 후회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왜? 배고파? 밥 차려줄까? 미안해. 뭐가? 그동안 너무 속썩이고 엇나갔던 거. 결국 그러다 이 아이도 낳게 되었지만
그래도 원진이 넌 내 딸이야. 내 딸이 또 딸을 낳았다는 게 너무 안 믿겨져. 그 아픔 속에서 예솔이가 나오는 순간 나는 아이보다 엄마가 제일 먼저 보고 싶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에게 울며 용서를 구했고 엄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저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죠. 몸을 좀 추스린 후에 저는 아저씨도 찾아가 사과를 드리며 말했어요. 아저씨,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못되게 군 거 저 스스로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 애를 낳고 이렇게 바뀐다는 게 너무 안 믿기고 웃기기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아저씨, 아니 아빠. 처음 불러보는 아빠 소리에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안고 흐느끼고 말았어요. 우리 원진이 내가 못나서 그러지 어른으로 조금 더 너를 잘 데려와서 가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나도 서툴렀어. 미안하다 우리 딸 원진이. 지금이라도 마음 열어주어 고맙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저희 식구는 예솔이의 탄생 이후로 180도 달라졌어요. 많이 늦었지만 저는 엄마와 새아빠에게 다정하고 효도하는 딸이 되어 있었죠. 엄마와 새아빠 역시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요. 남편은 다행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 되어주었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예솔이를 볼 때면 더 힘이 솟는다며 철부지에서 벗어난 것 같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다정한 부모님과 성실한 남편,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까지.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아들까지 임신해 23살에 저는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5년 전 철없는 비행 총선이었던 남편과 제가 어느덧 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콩나물처럼 아이들은 쑥쑥 커갔고 남편 역시 많은 성장을 했어요. 큰 호기심이 없고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타입이었던 남편에게 저는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사장님이 이번에 새 설비 들이신다는데 다루기가 좀 어렵고 복잡한가 봐. 그런 걸 도대체 왜 갖다 놓는 건지. 예솔 아빠, 잘 생각해봐. 새로운 장비 도입해서 어렵더라도 잘 배워놔.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없으면 자기 기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가? 다행히 남편은 제가 권하는 것은 망설이지 않고 다 잘 듣는 편이었고 덕분에 카센터에서도 가장 역량 높은 직원으로 손꼽히는 것 같았어요. 철부지 남자친구였던 그가 정말 성실한 가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놀라웠죠. 몇 년 뒤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카센터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그곳을 인수해서 사업을 키워보자고 독려했어요. 남편은 살짝 두려워했지만 결국 밀고 나가기로 했죠. 초반에 가게 인수 때문에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남편은 곧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더군요. 카센터를 인수한 지 8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옆에 있던 3층짜리 건물까지 매수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당시 저와 남편 모두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남편은 점점 성공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되었어요. 저 역시 일찍 성공한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우리 예솔 아빠 고등학교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뒷골목 가서 담배나 뻑뻑 피워대면서 술 마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비싼 시계 차고 다닐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때 카센터 내가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지. 지금 리모델링하는 옆 건물 있잖아. 거기 완전 외제차 덕후들이 환장할 만한 것들로 꾸며놓을 거야. 그럼 앞으로 돈 많은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겠지. 돈을 깔고 앉게 생겼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린 나이에 아빠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원진이 너 없었으면 나도 뭐 아직 개털이었겠지. 이래서 남자는 여자 말 들어야 한다나 봐. 하지만 우리 행복도 채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점점 속도를 내며 상승선을 탔고 주변에서 유혹의 손짓도 많이 받게 되더군요. 이번에 김민철 그 자식이 외제차 딜러 새로 시작했다고 나랑 동업하자고 하더라고. 내 쪽으로 소개 많이 해주겠다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네. 예솔아빠, 민철씨 지난번에 음주운전해서 이혼당하고 재산 다 말아먹은 그 사람 아니야? 외제차고 뭐고 그런 사람이랑은 거리 두면서 지내. 걔 완전 옛날 버릇 다 고치고 새 사람 됐어. 외제차 가진 차주들이 돈을 잘 쓴단 말이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래도. 남편은 자신의 성공이 뻗쳐나갈수록 더 이상 제 말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소리를 듣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죠. 예솔아빠, 이 위스키 또 어디서 났어? 엄청 비싼 거라며. 산 거야? 야, 내가 내 돈으로 위스키 하나 못 사 먹냐? 여러 개 사서 주변 사람들 좀 나눠줬다. 왜? 뭐? 뭐하러 그렇게 돈을 써? 참 말 많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뭔 참견이야. 그리고 나 내일 필드 나갈 거니까 옷이랑 준비 좀 해놔. 엊그제도 다녀왔잖아. 가게 요즘 정신 없는 것 같던데 그런 취미생활은 좀 나중에 하고 우선 가게 신경 쓰면 안 돼?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 가게랑 상가 일이야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주제 넘는 지적질 좀 하지 마. 알았어? 주제 넘는 지적질? 언제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조언해줘서 고맙다며. 필요 없다고. 지금 나 잘 나가는 거 안 보이냐고. 네가 아무리 입으로 씹으려도 내가 잘못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 당신 너무 소비가 지나치고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 답답해. 너랑 말을 마. 남편은 술자리, 골프 염수 등을 핑계로 집안에 소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은 본체 만체하고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편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자기 오늘 일찍 오지? 오면 예솔이랑 진솔이 저녁 좀 챙겨줘. 나 오늘 저녁 수업 있어서 좀 늦어. 뭔 수업? 얘기했잖아. 나 내일 학원 다닌다고. 이미 시작한 지 2주나 됐어. 네가 언제 얘기했어?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애들이나 잘 키우고. 나도 이제서야 하고 싶은 거 좀 해보려고 도전한 거야.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저녁 정도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뿐이잖아. 나가서 돈 벌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겠네. 그런 내일 배워서 어디에 써먹는다고? 당시 저는 내일에 관심이 많아 민간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저도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더군요. 저희 부부 사이의 틈이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죠. 제가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툭 하면 무시하게 일쑤였죠. 이번에 아빠 생신이야. 애들이랑 같이 갈 거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마. 아, 너희 새아빠?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친아빠도 아닌데 뭐하러 매년 생일까지 챙기나 싶어서. 친아빠 새아빠가 어딨어. 지금까지 나 잘 길러주신 분한테. 그래. 우리 원진이가 어릴 때 참 속 많이 썩혀드리긴 했지. 왜 옛날 얘기를 들먹여. 장모님도 어릴 때 좀 노셨나? 그래서 네가 그때 그렇게 환장하고 논 거였나? 야, 박경환. 갑자기 또 무슨 시비야. 우리 엄마가 논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유전자가 좀 영향이 있나 싶어서. 우리 예솔이 진솔이도 조심해야겠네. 엄마가 보통 양아치였어야 말이지. 나만 그랬어? 너도 생 양아치였거든? 누가 뭐래? 그래서 우리가 사고쳐서 18살에 예솔이 낳았잖아.
남편의 12조는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 다 조롱하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에 진솔이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대. 생활비 조금만 더 붙여줘. 내가 ATM 기계냐? 뭐 카드 넣으면 돈 뺄게? 왜 이렇게 돈돈거려? 네가 벌어서 학원비 대줘. 나도 지금 내일 직원 구하는데 알아보고 있어. 그 전까지는 내가 돈 넣을 데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애가 욕심이 나서 학원 더 다니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잔소리하면서 할 얘기야? 다라고 뭐 찌르면 돈이 마구 나온 줄 아냐? 당신이 지난달 상가 수입 전보다 더 많았다고 좋아했잖아. 나도 다 돈 쓸 때 있거든? 그렇게 당연하게 내 돈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고. 남편은 급기야 애들에게 쓰는 돈까지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거예요. 남편은 그녀에게 차도 한 대 뽑아준 것 같더군요. 속이 뒤집히고 열이 올랐어요. 이제 돈도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어쩐지 요즘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집에도 잘 안 있으려고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느라고 나랑 애들한테 주는 돈은 줄이를 틀었었구나. 당시 저는 한 네일샵에 직원으로 들어가 막 일을 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가정사 때문에 제 일에 지장을 줄 수 없어 이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속을 썩고 있었죠.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는 것이 맞나 봐요. 얼마 뒤 새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예설이와 진솔이를 키우며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저는 새아빠와 정말 부녀지간처럼 잘 지냈고 많은 정이 들었었죠. 새아빠의 사망은 혼자 남겨질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큰 사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새아빠의 장례식에 남편은 등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곧 발인인데 정말 여기 안 올 거야? 말했잖아, 나 바쁘다고. 장인 장례식에 오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어차피 친아빠도 아닌데 너도 참 애쓴다. 뭐? 여기서 친아빠고 아니고 얘기를 또 왜 꺼내? 저분은 내 아빠야. 뭐라 해도 내 아빠야.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여기 와서 애들을 표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결국 장례가 끝날 때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저는 그때 다짐을 했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도 이 상황 많이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변명도 없었죠. 엄마, 예솔 오빠 지금 다른 여자 있어. 돈 잘 벌고 잘 나가니까 지금 제정신 아니야. 사치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게임머니, 주식 투자, 코인까지 위험한 건 다 하고 살아. 내가 아무리 말려도 자기 돈 잘 번다면서 이제 내 말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이번에 아빠 장례식에 안 온 것도 일부러 안 온 게 틀림없어. 아무래도 나 애아빠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던 박서방이 왜 그렇게 된 거니? 모르겠어. 그런데 결론은 변했어, 그 사람.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애들 때문에 아주 조금 더 참아볼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나도 네일샵에서 일 시작했고 애들도 다 커서 괜찮아. 나 이혼할게. 엄마는 아빠의 장례 이후 갑자기 닥친 제 이혼 이야기까지 심란하고 답답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제가 더 힘들 것을 알기에 묵묵히 저를 응원해 줄 뿐이었죠. 딸과 아들을 앉혀놓고도 이야기했어요. 사정을 다 말하고 나니 아이들은 쿨한 태도로 오히려 제게 말하더군요. 하세요, 이혼. 우리도 엄마 혼자 힘들어했던 거 다 알아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빠는 이제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외할아버지 장례식에는 오지도 않고 외할머니 무시하는 말투까지 저희도 다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할 말이 없어.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너희한테 가장 미안해.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너희가 엄마랑 살면 지금처럼 이런 생활 누리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래도 괜찮니? 괜찮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고맙게도 아이들 역시 제 편에 서주었고 남편과 순조롭게 이혼하는 일만 남게 되었죠. 저는 한 달 넘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서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고생할 것이 뻔했죠. 저희 셋과 엄마까지 4명이 살 수 있는 집도 알아보고 네일샵 일도 더 열심히 해서 페이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알아만 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유비무환이라고 조금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며칠 뒤 엄마의 72번째 생일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우연찮게도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의 생신이 같은 날이었고 그동안 엄마의 생신은 항상 뒷전이었던 느낌이라 죄스러운 마음이었죠. 이제는 누구보다 엄마의 생신을 먼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와 떡갈비를 만들어 담아갈 그릇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눈에 힘이 풀리도록 취한 남편이 양손에 무언가를 무겁게 들고 나타났어요. 집에 있었네. 내가 그럼 집에 있지 어딨어. 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저기, 뭐지? 저기, 너희 어머니 생일이잖아. 그치? 내가 그래서 케이크 좀 사왔지. 뭐? 저는 솔직히 내심 좀 놀랬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의 생신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무언가를 사온 적이 없거든요. 잠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케이크를 제게 건넨 남편은 신발을 벗고 거실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이것도 엄마 선물이야? 남편은 얼마나 취했는지 제 말을 듣지도 못하고 윗도리를 억지로 벗으려 하더군요. 이게 무슨 쇼핑백이야?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야, 손대지 마. 뭐? 이거 네 거 아니야. 니네 어머니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 건데? 우리 엄마. 뭐라고? 지금 장모님한테는 다 흐트러진 케이크 갖다 주라고 그러고 당신 엄마한테는 이 비싼 백을 선물로 준다고? 돈은 내가 벌지 네가 버냐? 그리고 부모도 급에 맞게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같냐? 혀가 꼬부라지다 못해 말려 들어가는 발음으로 남편은 못된 말을 내뱉더군요. 급? 박경환, 네가 언제부터 급 따졌어? 그래서 우리 집은 너랑 급이 안 맞는다? 참나, 돈 잘 벌고 다들 네 앞에서 굽신거리니까 평생 잘 나갈 것 같아? 앞으로 너 혼자 잘해봐라. 난 애들이랑 이 집에서 나갈게. 이혼해. 이혼? 누가 무섭대. 해라 해 이혼. 나 너 말고도 나 좋다는 여자애들이 줄을 섰어. 걔네한테 줄 돈은 있어도 도원진,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다. 알몸으로 나가. 술에 취해 너무 흔들어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케이크를 그에게 던지고 저는 짐을 챙겨 나왔어요. 남편은 그 상태로 잠이 들었는지 나중에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거실에 엎어져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그 사람과 마지막이었어요. 이혼은 순탄치 않았지만 제가 아이 둘을 다 데리고 간다는 조건에 한 달의 일정 양육비를 받기로 했죠. 이혼이 결정난 후에도 그 사람은 제게 손깍질을 하며 못난 말만 하고 끝내더군요. 애들 성인 될 날 얼마 안 남았다. 양육비도 그때까지만이야. 알겠어? 애들 크면 이제 한 푼도 너한테 돈 보내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전에 미리 봐두었던 작은 집에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해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 다독이며 앞으로 살 것에 대해 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다행히 착한 제 아이들은 잘 적응해 주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에 네일샵에서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했고 이런저를 잘 봐주신 사장님과 사이도 좋았죠.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 조용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돈이야. 어? 무슨 돈? 저는 통장을 열어보고 제 눈을 몇 번이나 씻어가며 액수를 세보았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 엄마, 15억이 맞아? 지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15억 맞아.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이거 다 너 주려고. 뭐? 15억을? 왜? 아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엄마는 흥분한 저를 다독이며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들었던 사망보험이 있었거든. 그거 보험료도 부담되고 해서 내가 들지 말라고 엄청 말렸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지 나중에 자기가 먼저 가면 원진이한테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이런 거라도 남겨주고 싶었다면서 가입하더라. 그중에서 사실 11억이 보험금이고 나머지 4억 정도는 아빠랑 엄마가 일하면서 모은 거야. 저는 아빠 소리에 눈물부터 터져나왔어요. 아빠가 날 위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이라고? 엄마랑 결혼하고 널 데려오면서부터 항상 너에게 마음에 빚이 있었대. 혹시라도 친아빠가 아니라서 네가 더 삐뚤게 나가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았지. 그래도 네가 예솔이 낳고 달라져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엄마도 좋았지만 아빠가 특히나. 드디어 원진이 네가 자신을 아빠로 생각해주는 것에 대해 울면서 기뻐했어. 너한테 티는 못 내고. 아빠. 물론 이 보험금 수령은 엄마가 했지만 원래 주려고 했던 대상 자체가 너였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30년 가까이 모은 돈을 주는 것도 네가 목적이었어, 원진아. 그러니까 잘 받아줘. 엄마가 가져야지 왜 날 줘. 엄마는 네가 예솔이 진솔이 잘 키워주고 이제라도 네 일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 더 일찍 주고 싶었는데 네가 박서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어. 돈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이렇게 겹치면 오히려 너한테 안 좋을까 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마른 눈물이 나올 때까지 온 것 같으니까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더 큰 파도가 와서 제 등살을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옆에 없어서 효도도 할 수 없는데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 아빠는 그래도 행복했대. 원진이 너 같은 딸의 아빠가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이었고 네가 손주를 안겨준 것도 모두 너무 좋았다고 엄마한테 그랬어. 후회해봤자 이미 돌아가신 아빠의 손을 잡아드릴 수 없어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아빠의 사랑이 슬퍼서 말이죠. 그 뒤로 또 4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딸과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죠. 딸은 공부를 좋아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아들은 체육 쪽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운동선수로 미래를 결정했어요. 저는 여전히 네일샵에서 열심히 일했고 엄마도 이목 가게 일을 도와주며 적지 않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죠. 통장 안에 15억은 나름 재테크도 잘하고 굴려 2억 정도 더 불려놓았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 좋은 일들은 또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엄마와 아이들과 긴 논의 끝에 저희는 건물 하나를 사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꿈에만 그리던 제 네일샵을 차리기로 한 거죠. 여러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서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건물들을 보고 다녔어요. 여기 이 상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의 평수도 아주 잘 빠졌고 주변 상권도 좋습니다. 여기는? 원진아, 여기 전에 그 건물 아니니? 진짜네? 예솔아빠 상가. 아직 사업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왜 매물로 내놨지? 더 좋은 소식은
경매로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경매요? 네. 여기 원래 옆에 카센터 하던 분이 외제차 타는 사람들 대상으로 좋은 것들 죄다 댕행옥 장가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6개월도 못 버티고 압류당했어요. 네? 망했다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좀 씀씀이도 크고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밖으로 많이 나돌았나 봐요.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뢰가 생명인데 사장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맨날 어설픈 직원들한테 호갱질이나 당하니까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나 보죠. 저는 엄마와 서로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한 사실이지만 결국 전 남편은 여자, 게임, 주식, 사치, 골프, 음주 등등 제일 나쁜 것들만 골라 했고 자연스럽게 파산의 길을 접어들었다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신 선물로 준 정말 비싼 명품백마저 전당포에 맡기고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돈이 궁했었다고 해요. 참 무서워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와 엄마는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1층에 제 네일샵 외에도 2층과 3층에 뷰티 관련 샵으로 오픈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가 봐요. 저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잘 살라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에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